그래서 마리나는 자기가 갓난아기 했던 87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야 92년도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5년이나 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라는 것이 이제는 마리나의 새로운 공포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에 완전 취했어서 약에 지배당해서 뭔가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야. 너 오해하지 마라는 것을 풀어준 장면이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마리나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는 뭐 그냥 C형 간염이었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에이즈였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자신 있게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장면,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 그러자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할머니가 갑자기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니까 네 저도 바다가 좋아요 아버지처럼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순례를 통해서 이 로메리아 순례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여정들이 영혼이 다듬어지는 순간으로 비고에서 일주일 혹은 성장의 순례. 로메리아라는 뜻이 순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필그림, 순례라는 뜻이어서 사실은 이전에 보면 모모의 여름, 1993년도 여름, 뭐 알카라스의 여름, 여름이라는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더 유년기적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성숙기, 18살 소녀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들어가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순례라고 하는 좀 더 무거운 느낌들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저 순례라는 뜻도 반드시 익혀둬야 될 이 영화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막 보시면 2004년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진실을 찾아 떠나는 길 보시면 영화의 첫 장면이 1983년 9월 17일이라고 하면서 뭐가 쭈루룩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엄마 일기죠. 근데 영화 처음 보실 때는 저게 엄마 일기인지 뭔지 잘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엄마의 일기가 이 영화 시종일관 나오고 나중에 뒤에서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런 마법적인 장면에서 다시 엄마의 일기가 처음 소환되는 게 바로 저 1983년도예요. 영화 일기의 첫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저 기억들이 계속 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다 쭉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랜턴 켜고 이렇게 넘기면서 뒤에 하얀 종이까지 나올 때까지 다 보잖아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이입된 이 소녀의 몸속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내려오고 막 이상한 환타지 장면으로 넘어가더니 그때부터는 실제로 엄마와 자기를 1인 2역 하면서 그때부터는 엄마의 입장에서 다시 저 일기의 실제 내용들을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2번 일기를 반복하는 영화예요. 냉정하게. 그럴 뿐만 아니라 앞에는 현재 주인공 소녀 입장에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현재들을 관찰해요. 친척들을 만나고 아버지에 대한 비밀들을 추적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라면 두 번째 그 환상 장면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됐었는지 사실은 약물에 쩔어 있었던 거죠. 계속 약물에 쩔어 있으면서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는 것들이 구현되는 장면이에요. 딱 그렇게 2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영화는 진짜 2번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좋은 영화들은. 그 반복 속에서 사실 되게 명확하고 명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꽤나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방식의 표현법. 왜냐하면 이전에는 안 했던 카를라 시몬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의 풍경과 어머니의 일기로 시작. 이건 여자 주인공인 마리나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일기는 과거의 엄마의 88년도 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일기의 첫 부분이어서 제가 그대로 다 적어왔습니다. 1983년 9월 17일 폰, 아버지죠. 폰과 지낼 아파트가 참 좋다. 위치가 최고다. 비고에서 8km 주변이 바다다. 침실에서 비고만과 저 베이죠. 비고 베이와 칸가스, 뭐하냐? 그리고 CS제도 바다를 본다. 잔잔하고 파랗고 평화롭고 때론 거칠게 늘 그런 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일기가 처음에 과거로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 위치에서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재현되는 구조인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기장 속으로. 그 변화를 인식하시면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워지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뒤에서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와 현재 마리아의 교차, 그것이 첫 등장곡. 그러다가 이렇게 마리나의 클로즈업으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 시퀀스가 나오고요. 로메리아, 아까도 말씀드렸듯 순례, 그리고
이건 마리나의 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나와요. 저건 마리나가 쓴 거예요. 첫째 날 2004년도 이야기가 출발된. 어쨌든 그 주민등록증 등록하고 장학금 그 서류를 받으러 가는 7월 16일이라는 것들이 표현되고요. 그러면서 한 문장씩 또 꼭 적혀 있죠. 내 친부모의 자취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리나의 모습이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타이틀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일기가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의 일기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리나의 일기, 두 개의 일기가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리나는 물론 카메라로도 기억하고 그 카메라의 영상들이 엄마의 일기와 함께 같이 결합되는 씬들도 뒤에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다섯째 날까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뭐 돌고래 찍고 하는데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어쨌든 최소 5일 그 법정이는데 어쨌든 등록하러 가고 뭐 돌고래도 그 친척들하고 보러 가고 했으면 최소 6일에서 7일 정도는 머물렀겠다라는 것이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서 첫 타이틀에 제가 일주일이라고 썼던 건 제 짐작이에요. 뭐 그렇다라고 감독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로 추정했겠구나. 왜냐하면 또 이게 순례잖아요. 필그림이잖아요. 순례라고 하는 건 일요일을 맞이해야죠. 순례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돌고래 보는 휴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이게 기독교적 캐톨릭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기본적인 시간 구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그 서류 있는 데 들어가는데 한국은 진짜 빠르죠. 공무원이셨다가 되게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고 100만이 넘는 유튜버도 계시고 한국은 놀라운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르죠. 진짜 빨라요. 빠른 사회인데 유럽은 어디를 가든 뭐 병원이든 되게 기다려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예전에 움베르토 에코 책을 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장미의 이름 쓴 작가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에세이도 썼었는데 자기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쓴 에세이가 있어요. 거의 뭐 석 달, 넉 달이 걸려요. 통상적으로 뭐 파리에서 사시는 분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보통 2주 정도가 인터넷 설치하는 데 걸린대요. 저희는 하루면 오죠. 다음 날 온다고 해도 막 짜증들 내시죠. 좀 딴 데서 살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세계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뭐가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닐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건 TMI지만 그런 얘기도 드리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고 서류 한 장을 이제 해보겠는데 그런데 무자녀라고 그 당시에 신고하셨네요. 내가 딸이에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진술서에 그 조부모들 서명해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내면은 될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받게 되면서 마리나가 이젠 자신의 이름이 누락돼서 이제 친조부모와 더불어서 공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 속에선. 아마 머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들을 봤을까? 온 김에 그래도 카탈루니아에서 되게 멀리 반대편으로 와야 되니까 머물렀을까라는 것들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적으로 이건 뭐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목적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들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되는 당일론을 만들어낸 시나리오이기도 한 거죠. 마리나가 장학금 신청하는 장면들을 이제 실제 마리나가 등장해서 처음 보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친척을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나는 게 피네이로 가문의 삼촌인 로이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촌 동생인 누노를 포함했는데 누노가 나중에 이제 남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역시 누노도 1인 2역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둘이. 중간에 보면 나중에 야 우리 너 차 열쇠 가져와 하면서 이제 조부모 집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서 돈 봉투 다시 놓아버리고 낙엽 다 할머니 싫어하는 짓을 해버리는 그 저항의 장면. 그래서 둘이 클럽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이 세대에서 또 어떤 반항적인 새로운 젊은 세대의 초상으로 누노와 마리나를 같이 결합하고 있다. 굳이 1인 2역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의미. 그것이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2004년도가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도에도 역시 반복을 하고 있는 그 세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두 번, 엄마의 편지도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두 번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두 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로이스 삼촌하고 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저기가 CS 제도다. 아까 엄마의 첫 일기에 CS 제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CS 제도에서 거의 누드비치처럼 다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게 CS거든요. 거기서 텐트에서만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중간에 확인하는 장면들도 있게 되는데 그 CS 제도라는 섬이 이 비고에서 되게 이쁜 그런 섬들이 모여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 여기 어때? 그러니까
지중해랑 달라요. 바다에 들어가 보고 나서 마리나가 말하는 장면들이고요. 임신 어디서 했지? 임신은 바르셀로나죠.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서 임신했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마리나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친척들이 증언하는 사실들이 첫 만남에서부터 균열과 어떤 차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리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따져 묻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어떤 탐정으로서의 역할, 이야기의 화자로서의 역할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 만난 친척들이니까 모르는 사촌이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들이 첫 만남에서 나왔던 또 흥미로운 대화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이스 삼촌과 누노를 포함한 일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되고요. 누노는 중요하죠.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저질러야 되니까 미리 소개하는 거죠. 인물 소개를 처음부터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사일 해변에 살았다고 로이스는 말해요. 근데 로이스는 또 다른 그 삼촌의 말에 따르면 그 아빠 형이었던 인물의 그 말에 따르면 걔는 밖에 있었어. 프랑스에 있었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기억이 아닌 거예요. 여긴 거짓말인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기억의 혼돈이나 이미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어떤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는 사일해변에 살았다고 말하지만 마리나는 어머니 일기장을 통해서 아까 토라야 그 아파트먼트죠. 되게 멋있는 그 아파트에서 섬들이나 다른 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억의 불일치 혹은 삶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요. 이게 좀 더 마리나라고 하는 18세 소녀가 주인공일 수 있는 얘기는 6세면 삶의 불일치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 같은 경우에. 그에 반해서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에 목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삶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의식이자 사건으로 잡혀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과거의 비극적 사건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로이스처럼 외국에 있는 탓도 있고 누군가의 말만으로 듣고 기억하거나 혹은 죄의식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동성들이 있다. 기억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꽤나 복잡한 특히 가족관계 내에서는 그런 주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저건 꽤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도 나중에 서로 다른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엄마 일기장인 거죠. 사실 엄마 일기장은 유일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는 작업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이자 얼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와서 보시면 그래서 어머니 일기장 두 번째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탈루니아어로 낭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구별 못합니다. 스페인어와 카탈루니아어의 차이를.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쉬운 스페인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1984년 4월 22일로 번지점프해서 CS 제도, 바로 이 섬이 있는 이 제도는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장면들이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 장면, 제가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불렸던 엄마가 직접 등장해서 아빠랑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장면에서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리를 두고 일기장의 내용을 멀리서 관측되는 그런 위치로만 바라보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는데 그게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바라보기 방식의 차이이자 반복이자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 근데 이막 가족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비밀이 추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무시무시하게 1980년대 스페인의 그림자와 대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로이스 삼촌 요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온갖 모든 친척들이 다 온 거예요. 가족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 삼촌이 그러죠.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다 왔지?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뭔가 마리나가 불편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이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바로 파티 하나 했더니 그건 또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한 명씩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조부모의 집에서 다 모이게 되는 만찬 장면까지. 그 만찬 장면에서도 또 갑자기 수영장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척들끼리는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는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혹시 이 가족의 정체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족들이 많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종. 둘째 날 이제 이건 마리나의 일지인 거고요. 2004년 7월 17일 뭐 하루씩 나가니까요. 만약에 가족을 처음 대면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빠진 거죠. 아버지의 가족이 날 키웠다면 난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 분명히 달랐겠죠. 지금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매개 중에 하나가 양부모와 계속 통화를 해요. 양엄마와 계속 통화를 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있는데 나중에 보면 양엄마의 전화를 안 받는 순간이 나와요. 4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부터 양엄마 얘기는 사라져요. 이 영화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처음에 마리나가 속해 있는 건 어쨌든 바르셀로나에서 온 양엄마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거기도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 나 괜찮아, 뭐 이것만 해결하면 갈 거야, 금방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앞에 총화 장면이 앞에 있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점점점 가족들의 세계 속으로 침입되고 비밀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만약에 양엄마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있는 비고에서 가족들 밑에서 남겨져서 자랐다면 난 과연 어땠을까라고, 양엄마 사이하고 이 비고에 있는 실제 친척들 사이하고 친가하고 피부치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묘사가 돼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는 안 드러나지만 간단하게 드러나는 버전으로는 그 정도 묘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토리아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영화에 처음에 보실 때 거기서 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CS 제도, 뭐 어떤 칸가스 다 보인다라는 그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누가? 마리나가. 그래서 앞에 장면들 이런 게 그냥 저기 왜 간 거지?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내용이 맞는지, 로이스 삼촌 말이 맞는 건지, 거기서 안 살았는지, 아니면 엄마 얘기대로 여기서 살았는지를 확인하러 직접 온 거예요. 탐정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엄마 얘기 읽어드렸잖아요. CS강, 칸가스나 모아나가 댁에서 보여요. 그랬더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엄마의 할머니, 엄마죠. 엄마의 엄마가 살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하다가 너 갈리시아 사람 아니지? 그랬더니 네, 아니에요. 카탈루냐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의 다른 부분들, 그래서 이 토라야라고 하는 이 약간 고급 맨션 같은 데죠. 그런 데를 방문하는 장면도 앞에 바로 진실을 추적하다 부분에서 첫 번째 추적할 때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때 이것들 찍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종종 마리나가 찍은 영상들이 그 뒤에 장면들에서 붙어가지고 내레이션이나 엄마 일기와 더불어서 같이 편집돼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해요, 생각보다. 보실 때 처음 이미지들이 저게 저 내레이션과 저 영상과 어떤 식으로 호응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헷갈릴 수 있는데, 더 쉽게 생각하시면 마리나의 현재 영상과 현재 그 위치를 찍은 영상과 엄마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들이 서로 오버랩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이 카를라 시몬 감독이 이 영화에서 열심히 시도했던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리나는 어쨌든 DV 캠코더를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장면. 그래서 너 뭐 레모네이드 마실래? 그랬더니 네 좋아요 하지만 잠시만요 하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만났을 때 너 뭐 할 거니? 갑자기 서류는 안 써주고 돈으로 바로 줘버리시죠? 나는 그냥 받아왔을 텐데. 그죠? 네,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근데 받아오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과거의 어떤 끈을 다르게 정립하는 게 마리나의 최종 선택인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농담이니까 잊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영화요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약간 영화? 뭐 그런 것도 공부하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약간 무시하는 거죠. 영화과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들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들린다는 게 신기한데, 이 영화에서도 카를라 시몬 감독도 2000년도 때 영화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겠죠. 시골은 뭐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저한테도 영화가 밥 먹여주니? 저 밥 먹으려고 영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엄마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리나가 곳곳에 그 찍은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구현된 그 장면이에요. 마리나의 영상이고 현재 영상이고 엄마 얘기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뭐라고 했죠? 1985년 11월 28일 거리에 술집이 많아서 언제나 붐빈다 하면서 줄리아는 되게 다정한 사람이다. 근데 폰의 누이들, 다른 누이들 나중에 다 만나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드레스 가게 하는 친척들, 이제 뭐 고모가 되는 거죠. 마리나 입장에서는 고모들은 뭔가 다 한 성깔들 하시는 거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돼요. 보시면 드레스 사업을 하는 보고 또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니 몸에 엄마가 손대지 말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즈에 대한 메타포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감염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에이즈는 직접적인 접촉이, 피부 접촉 같은 걸로는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혈액이나 아니면 성적 접촉
같은 직접적 접촉이 아니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에이즈 영화들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그 공포는 너무 컸기 때문에 특히 유럽 사회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동성애가 원인인 것처럼 마치 지목됐던 이상한 시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에 대한 공포들을 이미 가족들한테 다 유포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또 고모를 만났더니 가족 중 나만 정상이지라고 말하지만 이 집안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고모들이라고 제가 적어놔봤고요. 그리고 셋째 날, 마리나의 기록이죠. 셋째 날 7월 18일 당연히 하루하루 가면서 80년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이건 앞에 에이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에이즈로 부모가 일찍 어렸을 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헌데 반대로 얘기하면 왜 내 부모들은 방종했을까? 왜 그렇게 약물에 취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당연히 마리나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80년대 젊음이란 그것이 되게 특권화됐던 시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더구나 스페인에서는 80년대.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고 삼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집안에서 좀 삐딱성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 때도 안 나타나죠. 아빠의 형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조선소를 할아버지가 만들었었고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곳엔 추억이 많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 11레벨에서 살았더니 그랬더니 이하고 삼촌이 정정해 주자. 아니야, 그 토리야 저 옆에 있는 큰 건물에서 살았어 라고 정정해 주는 순간들이 보여지면서 얘기들의 진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로이스가 뭐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들 하는 것들도 이하고 삼촌 형의 입장에서 아빠의 형의 입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라이요, 토라이 맞아 라고 얘기하고 포르투갈표에서 H를 또 잔뜩 실었는다면서 이때 H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H가 바로 히로뽕, 약, 그런 것들의 약자로 쓰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약에 대한 것. 이하고 삼촌이 있는 그 공간에서 보면 뭐가 보였었죠? 희한한 거 하나 나왔었죠. 뭐가 갑자기 쑥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고양이죠. 고양이가 있는 건 되게 친밀하고 뭔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환상으로 갈 때도 고양이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고양이가 이때 처음 나온다라는 것도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기억해 두시면 손해보시진 않을 겁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엄마 일기와 또 마리나의 영상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아지트처럼 썼던 장소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 엄마의 일기 속에서는 아빠가 영국과 어디에 요트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엄마의 일기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있는데 친척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쟤는 서류 없이 안 갈 거야. 서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친척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되고 그들이 설득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한 미리 한번 깔아주는 암시, 복선 이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젊은 사촌들이 보이는데 이것 좀 피운다고 다 보면 대만 같은 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된다고 내 부모처럼 되진 않아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마리나 특별하게 무슨 내색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그런 얘기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대한 공포들이 계속 이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나를 두고 깔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때문에 아픈 아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 여전한 스티그마, 8, 90년대 에이즈. 많은 에이즈 영화들이 8, 90년대 필라델피아 스토리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꽤나 공포로서 확산됐던 수잔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 같은 책에서도 등장하듯이 사실은 질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현실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이 영화에서도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 이전 영화에서 특히 프리다의 그의 여름에도 깔려는 있는데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A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하거나 전면적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카를라 시몬 감독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넘어가야 돼요. 자기가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가 평생을 짊어졌던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걸 드디어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되게 또 중요한 사적 영화이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실의 폭로가 나오죠. 훌리아 이모로 보이는데 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산장에서 이하고 삼촌과 있는 다른 이모인가 이하고의 남편 부인은 아닌 것 같은데 훌리아를 만나면서 처음 들어요. 왜냐면 훌리아도 되게 엄마와 아빠와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었고 매일 같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나는 자기가 깐난하게 했던 87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야 92년도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5년이나 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라는 것이 이제는 마리나의 새로운 공포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 훌리아 말대로
5년을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지?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잘 타이밍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쑥 지나가면 뭐 다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꽤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는 나오는 장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5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2년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기장을 이제 방에서 마지막까지 읽게 보면서, 이 영화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온 테마죠. 칼처럼 내 눈에 꽂혀, 칼처럼 내 눈에 꽂혀,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억의 편린이자 그 기억을 정박시키는 것으로서 이 영화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엄마의 노래이자 대사처럼 흘러나오게 돼요. 아마 리듬이 얼핏 들었을 때 플라밍고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스페인의 그 가장 유명한 뭐 민속음악 플라밍고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있을 때 플라밍고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직접 현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극장에 내려가서 그 가이드한테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일부러 본 적이 있었는데, 다 우리 눈에 비슷비슷해 보이죠. 뭐 플라밍고가 됐든 뭐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탱고가 됐든 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다르긴 다르다는데, 어쨌든 저 노래가 계속 흘러나온다. 아버지가 플라밍고를 되게 좋아했었다라는 얘기는 영화 대사에서 이하고 삼촌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도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읽게 되고 드디어 넷째 날, 2004년 7월 19일 피를 나눈 혈연이면 한 가족이 되는 걸까? 이제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화는 5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친엄마 일기가 있고, 과거로부터 온 진실이고요. 마리나의 영상, 현재의 기록이 있고요. 마리나의 일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 경과가 표시되면서 가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고요. 양엄마의 통화, 마리나의 현재 마음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이 되면 더 이상 이 통화는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의 대화, 현재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뭐 이하고 삼촌 포함해서 계속 이하 뭐 통화하면서 뭐 할머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 특히 1과 2가 자주 결합되고요. 친엄마의 일기와 마리나의 영상, 그리고 2와 3도 종종 일지와 영상도 결합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5, 현재 친척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요. 하지만 이 영화가 다가가는 것은 현재의 대화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엄마와 일기가 연결되고 과거의 친척들의 진술에 대해서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과거로 계속 스며들려고 하는, 그래서 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온 장면이 엄마 전화가 나오는 장면을 가져온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안 보이시는데, 엄마 전화를 굳이 가져온 건 뭐 4번과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현재로서 구성 요소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명 대신 돈봉투 보면은, 왜 이제 할머니는 우리를 보러 왔니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 엄마 안 닮았어 라고 할머니 얘기하지만 그 여기 식모부는 엄마를 똑 닮았네, 판박이네요. 그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다 그 손주들이 와서 인사하면 다 돈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 다 똑같은 할아버지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심지어 이제 엄청난 장학금을 내어주는 장면. 맨 처음에 뭐뭐 그러지만 결국에는 눈치를 보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물러서는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 대신 돈으로 무마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최선을 다 해본 것이기도 하다. 근데 마리나가 그것을 결국 거부함으로써, 돌려줌으로써 다른 선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넘겨서 보시면 비밀은 폭로, 누노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내 아빠를 여기 숨겼을 거야, 이 집에, 이 조부모 집에. 그래야 비고에 소문이 안 나니까 친구들조차 내 아빠를 보러 올 수 없었던 거야, 5년 동안. 할머니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심지어 마스크에 장갑까지 썼어. 왜? 에이즈에 옮길까봐.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누노의 폭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리나가 완전 쉽게 말하면 빡치게 되는, 분노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격리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5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수치가 되는 거죠. 약에 찌들어 있었고 심지어 에이즈로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 집안의 수치인 거죠. 시골의 명문가면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삼촌 이하고가, 이제 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1992년까지 왜 날 찾지 않은 것은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하고 삼촌을 만났을 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약에 완전 취해 있어서 약에 지배당해서 뭔가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야, 너 오해하지 마라는 것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마리나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장면이 그래도 되게 중요한 이 영화의 터닝 포인트이자 제가 보기엔 클라이막스이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알면서 점점점 오해와 불신들이 쌓여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하고 삼촌의 약에 대한 어떤 공포와 진실을 듣게 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 찾은 것이 아니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고 식별이 안 됐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만났을 때 영화에 대한 농담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화? 그런 공부도 있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 마리나가 이 얘기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척들끼리 막 춤추는 그런 기이한 풍경들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로 오늘 깔려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라 모미다, 모비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원어는 라 모비다 마드릴레나라고 하는 스페인어예요. 뭐냐면 프랑코 독재가 75년도에 끝나요. 뭐 빅토르 에리치의 영화 할 때 프랑코 독재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기성세대들이란 그 저항과 젊은 세대들의 반항심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80년대 막 꽃을 피워요. 그때 옛날 힙합 처럼 힙합 아니면 히피가 이제 스페인 좀 늦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 유명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예요. 스페인의 거장인. 알모도바르 영화 보면 색깔 알록달록하고 성의 해방 같은 것들이 막 영화 속의 주제로 다뤄지는 것처럼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의 보수적, 캐톨릭적 것들을 부시면서 자유와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를 라 모미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카운트 컬처, 대항문화 운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그 과정 이면에는 헤로인과 마약이 소비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80년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감염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라 모미다 에너지를 이끌었던 부모 세대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 감독의 부모들도 그랬던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스페인 좀 늦게 왔어요. 프랑코 독재가 75년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68혁명이라고 불렸던 시기, 60년대, 70년대 초에 저런 것들을 다 만끽하게 되는데, 스페인은 10년 정도가 더 뒤늦게 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 우리도 60년대 때 좀 있었죠. 소위 4.19 같은 어떤 혁명들이 있다가 바로 유신 독재가 오기 시작하면서 처참하게 군부 독재를 거의 몇십 년이에요. 65년도, 75년, 85년, 95년, 1997 때까지 거의 70, 80, 90, 30년 넘게 그것들을 경험했어야 됐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분들은 그런 느낌들을 잘 못 받으셨겠지만, 뭐 저도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는 아니지만 그 분위기의 끝자락에서 언저리에서 느꼈던 어릴 때의 기억들은 확실히 폭력적이고 끔찍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라 모비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분노한 마리나가 누노에게 나가자고 해서 몰래 차를 끌고 나와서 이 수영장에다가 낙엽을 뿌리는 그런 장면들이고, 돈봉투도 이제 밑에다 끼워놓는 장면도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양엄마로서 부재중 전화가 또 4건이나 와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거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적이 된 거죠. 이제 자기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뭐 저항을 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게 부모 세대가 시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항했었던 젊은 세대였다면, 지금 2004년도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달라진 입장에서 기존의 기성 가족들에 대해서 이 소녀가, 마리나가 어떤 저항들을 감행하는가라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화두이긴 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이 영화를 좀 더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 그게 좀 더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읽히는 것 같아서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하고가 들려준 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약에 일단 손대면 그게 널 지배해. 널 안 보고 아빠의 역할을 포기한 건 스스로가 아니라 약에 지배당했을 뿐인 거야. 그걸 너 이해하렴? 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마리나의 마음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3막에선 그것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의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약물의 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계속 약물하는 장면밖에 없으니까요. 그 일기와 함께. 그런 동시에 활락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종종 엑스타시나 특히 문학에서 베냐민 시대 때도 하시시 문학 전통이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부러 초현실주의자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약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다른 지각적 경험을 오픈시키려고 했던 그런 예술적 시도들은 20세기 초반에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영화에도 그 시대적 어떤 모습들이나 풍토들이 깔려는 있다는 것도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루어지는 그 빨간 사다리, 그 토리아, 거기서 사다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83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엄마의 83년도 일기가 다시 소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시간들이 복원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고양이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고양이를 따라가는 장면. 저 앞에 있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를 따라가게 되는 장면들도 있고요. 지브리도 아니고 고양이를 굳이 왜 따라가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쉬운 장치이긴 하죠. 뭐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멍멍이를 따라가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역할의 융합. 그래서 마리나 역을 맡은 배우 가르시아가 뭐 과거 어머니를 뭐 여러 배우상을 타기도 했었고요. 사촌 누누 역의 미치가 아버지를 연기하면서 세대가 융합을 하고 일기장을 처음 딱 들었을 때 표지가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일기를 읽으려고 엄마는 생각도 하지 마라고 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읽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죠. 금기는 강력한 유혹이에요. 우리는 금기의 유혹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야기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금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읽고 싶은 거예요. 영화도 금기를 다뤄야죠, 당연히. 요즘은 너무나 다 윤리적이어서 사실 영화 더럽게 재미가 없거든요. 금기를 다뤄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스페인 감독이지만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수많은 금기들을 항상 영화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꼭 쓰고 싶은 책은 루이스 부뉴엘 책이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불안했던 날들의 시각화 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뭐 걔도 폰이 가르친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다. 여기서 똑같은 그 83년도 일기가 나오는 거죠. 킹가스 모아나 CS 제도 바다를 본다. 앞에 내용 중간에 확인했던 그곳에 대한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 그 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이 실체화돼서 구현되는 장면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일기의 장면들이에요. 이걸 다 매번 뗐다가는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그냥 다 끌어왔어요. 보통 두 컷들인데 여기 누드처럼 있는 그날의 일기, 등대에 가다가 또 친구가 약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일기, 그래서 폰이 슬퍼했다라는 일기,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뭐 또 기뻐하고 뭐 오르곤 돌리는 장면. 아까 그 이하고 삼촌 그 장소에서도 오르골 돌리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고장났나 했더니 열심히 돌리면 소리가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엄마가 만졌던 오르골이었구나라는 것도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85년 1월 21일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이제 누드 수영을 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엔 체포가 되면서 이제 그 일행들이 다 체포가 되게 되고 차에서 좀 쓸쓸히 돌아서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는 어떤 중독. 사실 그 일기의 실체적 내용을 보면 마리나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일기들은 저런 게 별로 없었어요. 저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일기의 내용들은 중독되는 과정들에 대한 나날들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나름 반전이기도 한 거예요. 저 정도였어? 저 상태였어? 이하고 삼촌이 말한 것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겠구나. 사실은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쾌락이라는 젊음의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망가졌던 거죠. 항상 그 아이러니가 사실은 이 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 이 장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일기라고 제가 썼고요. 중독을 벗어나는 날들이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도 가질 생각도 하는데 폰은 반대하지만 나는 가질 생각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셋이 나란히 드디어 벤치에 앉아있는 그 토리아 위에서 저렇게 있는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 뭐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꼭 나쁘게 묘사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유보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과거의 궁금증, 비밀을 가지고 있던 이 소녀가 그 궁금증에 점점 접근해 들어가면서 부모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렌즈에 잡혀있는 풍경들은 부모 세대와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아이로서는 끔찍한 경험이었겠죠. 당연히. 특히 프리다의 그의 여름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진짜 개 쓰레기는 아니었어. 이 부모들이 어떻게 살려고 했고 나를 가지고 싶어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온기를 느끼게 되면서 이 결말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마리나의 기록과 이제 깨어나게 돼서 요트에서 일어나서 이제 빨간 옷 입고 가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결국 카메라를 든 여성, 상실을 긍정하고 자신만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든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 이제부터는 시대를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법적 절차에 대한 장면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사는 이곳의 바다가 마음에 든다. 앞에 그 5번에서도 그 내용이 그것을 이곳 바다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마리나의 말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 바다가 싫었어요. 이 친척들이 싫었어요. 하지만 이 바다가 드디어 사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카탈루냐의 지중해는 아니지만 그거와 다른 이 대서양이 이제는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엄마가 그랬듯이 엄마는 카탈루냐 사람이거든요. 바르셀로나 쪽 그 지역 사람이고 아빠는 비고 카스티아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것들의 차이가 사실 엄마 편에 서 있고 엄마와 되게 닮아 있는 이 마리나가 결국에는 이곳 바다가 엄마가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 엄마 대사의 반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순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 아버지는 뭐 그냥 C형 간염이었어요라고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에이즈였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자신 있게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장면,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 그러자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죠. 할머니가 갑자기 너 아버지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니까 네, 저도 바다가 좋아요. 아버지처럼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순례를 통해서, 이 로메리아 순례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여정들이 영혼이 다듬어지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보신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돌고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돌고래를. 돌고래 때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뭐 다 친척들이, 젊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뭐 너 배 몰아봐 라고 이제 로이스 삼촌 얘기하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아 내가 찍을 거야 하면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게 되면서 갑자기 친척들이 저 돌고래 찍어 그러니까 그때 돌고래를 찍는 장면도, 찍으려고 돌아가는 장면도 있지만 딱 한 컷은 이 사람들 저기야 라고 하는 가족들을 찍어요. 사실은 이 카메라는 돌고래를 향해서만 있지 않고 저 가족들을 향해서 직접 기록하고 목격하고 응시하려는 마리나의 태도가 이 영화의 엔딩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나의 성장기를 보게 됐고, 좀 복잡하고 역사적이고 세대적인 어떤 갈등들의 문제들도 깔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로메리아는 순례길과 즐거운 축제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응시했을 때 그 순례는 힘든 거죠.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뭐 여전히들 많이들 시도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산티아고 아까도 얘기했던 바스크 지역 위쪽에서 올라가면 그쪽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어지는 위치에 해당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자전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어떻게 영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카를라 시몬 자체의 스스로 카메라를 든 감독의 자화상이 그대로 깔려있는 영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